그래서 조선이 달라진 게 뭐냐? 이런 걸 되게 많이 질문했어요. 개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조선에 전신주가 들어왔죠. 전신주는 전기를 쓰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기가 없던 조선 생활에 전기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전화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오늘날과 같은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또 서양식 건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요, 바로 제도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갓을 쓰고 있었고, 곰방대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뭘 들고 있네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편지를 담는 가방.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우체부예요. 편지를 주고받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각 집의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편 시스템이 생기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전차가 들어옵니다. 전차가 들어오면 어떤 것이 바뀌냐면요. 이 전차는 시간 간격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5시에 만나? 오늘 뭐 축시에 만나?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몇 시? 12시? 1시? 전차가 오는 시간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처음에 개화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처음에 북학 사상을 공부했던 사람들인데요. 북학 사상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북학, 청나라의 학문을 우리가 배워오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통상 개화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들의 제자들이 개화파가 되는 거죠. 개항 이후에 개화파가 되는 거죠. 그 개화파의 첫 번째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과 같은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인 개화파,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같은 온건적인 개화파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 둘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느냐? 사진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급진개화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양식 머리를 하고 있고, 서양식 옷을 입고 있고, 서양식 사진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뭘 만지고 있는 거냐면요. 시계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근대의 가장 근대화라고 했을 때는 시간 개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근대적인 거여서 시계를 선물하는 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김윤식인데요. 김홍집인데요. 김홍집은 지금 개화파인데도 어떻게 의상을 하고 있죠? 조선식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무엇을 개화할 것이냐, 무엇을 남길 것이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온건파와 급진파. 온건파는 청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온건파는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전차, 전신, 전화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이잖아요. 이러한 발명품들, 근대의 발명품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뭐에 소극적이냐? 바로 조선의 정치, 문화, 제도를 개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소극적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얘기하면 왕이 있고 그 왕의 밑에 신하들이 있고 그 신하들이 다스리는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또
충이 있고 효가 있고 하는 성리학적인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뭐만 가지고 오자? 과학기술만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우리의 동쪽의 도로, 서쪽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동도서기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급진파는 온건파와 어떻게 달랐느냐? 급진파는요, 일본에 가깝습니다. 일본은요, 청나라랑 다르게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근대화를 이루죠.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구체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것이라고 하는 원래의 것, 쇼군, 막부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 제도를 들여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급진개합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우리나라를 부자의 나라로 만들고 부국, 강한 병사를 키우는 강병을 위해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모두 수용하자, 사상과 제도도 수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의 제도는 바로 의회제도인 거죠. 의회제도는 누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냐? 그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도 바로 이 의회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는 그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힘이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민시정권의 이러한 동도서기 정책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개화를 할 수 없다, 근대화에 소극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건 누굴까요? 바로 청나라입니다. 자, 짜잔. 당시의 조선에는요,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모두 들어와 있었죠.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이 모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청군이 위기를 겪어요. 어떤 위기를 겪냐면 청나라 중국이 우리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고 중국 밑에 뭐가 있냐면 베트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에서 프랑스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청군은 지금 조선도 지켜야 되지만 자기 턱 밑에 있는 베트남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프랑스한테 먹혀버리면 프랑스가 그 다음으로는 중국을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에 있는 군대를 절반을 빼서 프랑스로 갑니다. 베트남으로 갑니다. 이때 급진개화파들은 청군이 절반이 빠지니까 일본이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이랑 이야기를 해서 일본이 협조해 줄 테니, 내가 도와줄 테니 뭘 해라? 청나라와 민시정권을 모두 몰아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정국을 만들고 그 우정국을 개국해서 축하한다는 그 축하연 때 급진개화파들이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의 시작인 우정국. 깜짝 놀랐죠? 짜잔! 띵동 퀴즈입니다. 내가 핵노잼에서 노잼에서 잼으로 바꾼다고 했죠? 자, 우정총국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와야 돼요. 우정총국은 뭘 하는 곳이었을까요? 왜 여기가 열었다고 축하하고 있었을까요? 이 우정총국이 무엇인지 알아오는 각 반에, 잘 들어요, 2명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각 반에 2명이 우정총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와서 정확히 맞추면
사탕갑니다. 그러니까 스킵해서 듣다가는 이런 거 놓치는 거죠. 자, 어쨌든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에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부리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정변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임금을 창덕궁의 대조전에 숨기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방침을 내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자,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14개조) 정강. 자, 1조 청에 잡혀간 대원군이 곧 돌아오게 하며 청에게 행했던 조공을 모두 폐지한다. 이거는 그동안의 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단절시킨다. 우리는 청을 몰아내겠다 라고 하는 의지고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세우겠다. 문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양반제도입니다. 양반제도를 폐지하고 인민평등권, 모두를 평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도와 사회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지조법, 토지에 대한 세금,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개정한다. 그 다음에 모든 국가의 돈을 어디에서? 호조에서 일괄한다. 이거는 국가 재정의 근대화입니다. 국가 재정을 근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13조. 여기가 중요한데요. 13조가 중요한 이유는 대신과 참자는 날을 정하여 의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정치적 명령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회제도의 도입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원하는 게 결국은 이 의회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거죠. 의회제도를 도입해서 뭘 한다고요? 조선의 사회와 제도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바꾸고 근대식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죠. 개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근대화에 가까웠어요. 이들의 생각이 너무나 근대화에 가까웠는데, 다음 장입니다. 뒷장입니다. 갑신정변의 결과는요, 청군이 다시 공격을 합니다.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알고 군대를 보내던 걸 다시 돌려보내서 청군이 공격을 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일을 하기로 했던 건 일본이 도와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지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고 발을 뺍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하면서 일본군이 철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청군이랑 일본군이 붙으면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일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딱 3일만 그들이 세상을 뒤집었던 거죠. 3일 동안만. 하지만 갑신정변은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모군란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나 아니면은 나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폭발을 했다면, 갑신정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적 개혁 운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김옥균, 서광범, 그 다음에 누구였지? 홍영식, 박영효, 이 사람들은 모두 명문가의 자제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이었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그곳에 대한 그 일본의 그런 발전과 개화 정책을 너무나 우러러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일본의 제도를 좋게 본 것까지는 좋은데 일본이 갖고 있었던 침략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소홀한 거죠. 일본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선을 침략해서 뭐 그때까지는 식민지까지는 아니었는데 조선을 발판으로 자신들이 세계의 강국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걸 제대로 몰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이건 왜 못할까요? 생각해보면 문벌도 폐지했죠. 그 다음에 지조법도 개정해줬죠. 세금제도도 다시 해줬죠. 근대적인 것들을 만들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백성이 지지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백성이 지지를 안 했던 건 일본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쌀을 엄청나게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일본의 손을 잡고 개화 정책을 했다라는 거에 지지를 얻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요. 충분히 백성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은 명문가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특히 박영효는요. 철종의 공주의 부마예요. 다시 얘기하면 철종의 사위예요. 그 정도로 명문가 애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백성에게 굳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평등권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뭔지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었던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갑신개혁파의 가장 핵심 인물 김옥균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김옥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각 반에 2명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우정충국은 뭐예요? 김옥균이 이렇게 됐어요. 혼자 2개 말하는 건 안 돼요. 알겠죠? 혼자 와서 2개 쭈루룩 말하고 선생님 저 다 했어요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각 반에 2명. 이것 따로 저것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총 각 반에 4명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스킵하는 아이들은 기회가 없어요. 자, 1884년. 그러니까 우리가 1876년에 개항을 하고 그죠?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고 1882년에 조미수 통상으로 미국과 개항을 하고 끝까지 써야지. 그 다음에 이모군란으로 개화 정책에 불만도 표출했고 그 다음에 1884년에 갑신정변도 일어났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조선이 급변하고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한반도는요. 열강의 대립에 둘러싸입니다. 어떻게? 일단은요. 조선 입장에서는 자꾸만 청해 세력이 커지는 거야. 그 조선 청해 세력이 커지니까 청해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청을 견제하고 있었던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청을 견제하고 있었던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청이 그토록 남하하는 걸 무서워했던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조러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요.
프랑스, 미국, 독일, 뭐 그다음에 일본, 청 이거 다 우리의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뭐 협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청의 알선이거나 이런 식으로 개항을 했는데 이 조항만큼은 조선이 적극적으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러시아와 조선이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기 있구나.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긴장하는 세력이 하나 생겨요. 바로 러시아와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조선의 거문도를요 불법 점령합니다. 거문도를 불법 점령을 해서 여기에다가 거문도에다가 해밀턴 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선박을 둘러대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과 영국과 러시아, 청, 일본의 긴장이 국제적인 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언제라도 여기에서 터지면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청과 일본은 갑신정변으로 두 나라가 부딪힐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퀴즈 아니에요. 위기를 한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텐진에서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조약의 내용은 이런 건데요. 양국이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합니다. 양국이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를 하고요. 군대를 파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알리기를 약속을 합니다. 텐진 조약. 그래서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서 빠져요. 그런데 이 텐진 조약이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알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나오니까 일본군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왜? 서로 동시에 파견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둘이 다 조선에 들어오니까 두 군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1894년의 사건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요. 아니야. 왠지 우리를 먼저 써야 돼. 조선과 일본의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조선과 일본의 조약은 한성조약이에요. 근데 왜 일본과 조선이 한성조약을 체결을 할까? 이건요. 갑신정변 과정에 공사관이 또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들이 도와주기로 해놓고선 자기네들이 공사관에 불이 탔다고 배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배상금을 줘요.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배상금으로 근대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이 여기다가 텐진 조약, 일본은 텐진 조약과 한성 조약, 그리고 청도 조선의 정식적인 공사관을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급진개혁파들은 청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청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온건개혁파, 청의 우호적인 온건개혁파들이 정권을 잡은 거고 온건개혁파들의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청의 간섭은 어떻게 되겠다?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국제사회가 한반도 내에서 국제사회의 위기가 고조가 되었을 때
한반도를 누가 갖느냐, 이런 뭐 어떻게 이권을 갖느냐, 뭐 하느냐 막 이런 걸로 엄청나게 지금 이해 다툼이 있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은요, 독일 영사 부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부영사래요. 그냥 영사가 아니라 부영사. 그러니까 영사 밑에 있는 애. 근데 사진은 사실 부들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찾아서 부들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뭐더라? 유들러였나? 하여튼 무슨 비슷한 유슬러였나? 하여튼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어쨌든 서양 사람의 얼굴을 따온 거예요. 독일 영사 부들러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을 너도 갖고 싶어하고 너도 갖고 싶어하고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조선의 중립지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중립지대가 되면 일본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여기에서 싸우지 않고 평화지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국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식민지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 캄보디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태국만은 침략을 하지 않았어요. 둘의 관계에서 부딪힐까봐, 전쟁이 일어날까봐 구경을 막대고 있으며. 그래서 태국은 아시아 중에 한 번도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어요. 또 유럽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유럽의 중립지대는 스위스였어요. 그래서 스위스에다가 사람들이 돈도 예금을 하는 거고, 스위스 지역에서 이제 평화회의도 계속 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선도 중립화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조선의 청년들도, 조선의 사람들도 조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선의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개화정책은 개화정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 근대식으로 바꾸고 서구식으로 바꾸는데 그 서구식으로 어디까지 바꿀 것이냐로 다툼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조선 내에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중에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은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었고, 그 개혁이 실패함으로써 개혁은 1895년 10년 후로 후퇴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럼 10년 뒤 조선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역시나 채워오는 겁니다. 학습지 나갔어요.